주말에 약속 있으셨던 분들은 느끼셨을 거예요. 요즘은 어디 가든 주식 투자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들이랑 카페를 가든 또 친척들과의 만남 자리에서 심지어는 가족들과의 식사 자리에서도 주식 투자 이야기를 하는데요. 대세가 된 것 같습니다. 안 할 수는 없고 근데 잘할 수는 또 없을까요? 주식 투자 잘할 수 있는 투자 솔루션 오늘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상승에만 2부 지금 시작합니다. 네, JYP 인베스트 박재현 대표와 매주 한 발 빠른 투자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업황 얘기를 저희 자주 안 나눴던 걸로 아는데 네. 오늘 진짜 오랜만에 핫한 2차 전지 테마 언급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유망주까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요. 시장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달라졌어요. 자, 그동안 대선에 유리한 국면을 만들기 위해서 약달러 기조를 유지를 했었는데 어느덧 강달러를 지지한다. 내가 강달러를 만들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변심하게 됐을까요? 변심한 것도 있는데 원래 조금 안 보실 테니까 어차피 조금 이상한 분이기 때문에 원래 그냥 본인이 좀 유리한 대로 해석을 하거나 뭐 발언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신 분인데 그래도 사실 뭐 취임하고 나서는 줄곧 계속 이제 강달러를 원한다라는 건 없었거든요. 근데 네. 약달러를 원하고 뭐 양적 완화도 더 해야 된다라고 하다가 뭐 자기 마음대로 좀 안 됐을 때는 뭐 제롬 파월 의장한테 연준 의장한테도 뭐 마치 해고를 할 것 같은 그런 뉘앙스도 넣고요. 그렇죠. 네, 굉장히 압력도 많이 넣고 했는데 근데 이번에 이제 팍스 비즈니스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은 강달러를 가져가기 좋은 때라고 합니다. 사실 트럼프가 취임을 하고 나서 달러가 약한 적이 없습니다. 계속 강했는데 지금은 강달러가 좋다라고 갑자기 얘기를 하면서 말을 좀 바꿨죠. 말 맞다나. 근데 우리가 강달러를 유지한 덕분에 모두 달러화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뭐 맞는 말이긴 합니다. 여러분들도 뭐 어떤 주식을 살 때 보면 이 주식이 계속 올라요. 강하다고 표현을 우리 할게요. 이 주식이 계속 강하면 갖고 싶죠. 달러도 똑같습니다. 달러가 자꾸 강해지고 다른 통화들에 비해서 상대적인 강세를 일으킬 때는 다른 뭐 투자자들, 외국인 투자자들은 달러를 갖고 싶어 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갑자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네가 달러를 강하게 유지를 했다. 뭔가 유지했다라는 건 의도가 분명히 있는 건데 본인이 하려는 게 맘대로 사실은 안 된 건데 맘대로 마치 된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달러화의 강세에 대해서 지지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경제 반등을 위해서 스트롱 달러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보면은 트럼프가 이제 취임한 게 이제 2018년 이때거든요. 2018년에 취임을 하고 나서부터 달러는 주구장창 올랐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근데 약달러라는 거를 사실은 막 오를 때만 하더라도 트럼프는 되게 원했어요. 왜 이걸 원했을까요? 약달러를 원하는 거. 우리가 예전을 한번 기억을 해보면 이거 처음에 외우기 힘들어하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우리나라 통화가 약해야지 좋은 거야? 나 뭐 강해야지 좋은 거야? 라는데 뭐 약할 때나 강할 때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뭐 하나 정도만 외우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베노믹스 기억나시죠? 예전에 아베노믹스 할 때 보면은 엔화 가치가 뚝 떨어졌습니다. 엔화 가치를 급격하게 낮추면서 이게 아베노믹스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자동차와 일본 자동차가 해외에서 맞붙으면 우리가 가격 경쟁력에서 밀린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만 기억을 하나 해주세요. 그러면 엔화가 약했을 때 일본이 가격 경쟁력을 가져갔구나. 수출할 때 좀 싸게 팔 수 있겠구나 정도만 기억하시면 앞으로 어떤 뭐 수출에 대한 이야기, 환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조금은 이야기가 좀 편하지 않으실까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 지금 강달러가 막 나타났어요. 근데 사실은 이걸 약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트럼프는. 근데 이걸 약하게 만들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출 경쟁력이 좋아지겠죠. 가격이 이제 싸지니까. 그러면 가격은 뭐하러 싸게 만드느냐? 일단 지금 트럼프의 어떤 지지 기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이 뭐 팜벨트, 우리가 러스트벨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팜벨트는 농업이고 요거는 지금 좀 치우고 러스트벨트 얘기를 좀 해볼게요. 러스트벨트는 공업지대입니다. 근데 이 공업지, 낙후된 공업지대인데 여기서는 제조업을 하죠. 근데 제조업을 해서 어쨌든 뭐 내수로 팔든 뭐 수출하는 것도 있을 거고 결국은 달러가 좀 약해지고 물건을 만든 것이 해외에 팔 때 조금 더 가격 경쟁력을 갖고 팔 수 있으면 트럼프 입장에선 좋은 거죠, 그죠? 그럼 러스트벨트를 살려놔서
잘 팔게 이 환경을 만들어줘서, 즉 약달러를 만들어주면 러스트벨트 사람들이 좋아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이전에 뭐 힐러리 때도 사실은 뭐 팜벨트와 러스트벨트의 그런 지지를 기반으로 삼아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었는데, 이번 재선에도 사실 필요한 거는 약달러를 통해서 수출을 한번 잘해보고, 수출을 잘하면 러스트벨트의 인기도 또 가져갈 수 있겠지라는 계산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2018년 이후에 달러가 계속 근데 반대로 자기 원하는 거랑 다르게 강세를 보였습니다. 수출을 되게 잘 되게 해줘야 되는데 잘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조금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죠. 아, 내가 지금 여기서 표를 받아가야 되는데 못 받아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수출에 문제가 생기니까 트럼프가 이제는 안 되겠는 거예요. 네, 할 만큼 했는데 안 되겠어요. 뭐 금리도 엄청나게 낮췄고 제로 금리 해라, 마이너스 금리 해라 하면 다 했어요. 근데 달러는 안 됩니다. 계속 강해지기만 해요. 그래서 트럼프가 묘책을 내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였냐면 중국과의 무역 합의라는 거예요. 안 팔려요. 죽어도 안 팔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야, 사라고 하면 돼요. 그냥 강제로 사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하면 뭐 달러가 뭐 약하든 강하든 무슨 상관입니까? 얼마치를 사기로 약속을 하면 그만인 거지. 그래서 중국과의 무역 합의를 했는데, 자, 1단계 무역 합의를 했을 때 미국산 제품, 뭐 농산물도 있었고 공산품도 있었고 뭐 서비스도 있었는데, 그 2천억 달러를 뭉뚱그려 볼게요. 2천억 달러를 추가적으로 구매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생각했을 때는 아, 내가 그래도 할 만큼 했어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도 좀 더 사라. 그래서 농민들이 나를 좋아하게, 또 공업지대에 있는 분들도 나를 좋아하게 공산품도 왕창 사라 라고 했는데 코로나가 터집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야, 좀 사정 좀 봐줘라. 이게 지금 죽겠는데 뭘 사냐, 사기는 천천히 합시다 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봤더니 3월까지 중국이 미국의 공산품을 수입하기로 했던 어떤 목표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15%밖에 달성을 못했어요. 한 분기가 지났으니까 적어도 한 25% 이상 달성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았다라는 거죠. 무역 합의에 대한 이행이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근데 약달러는 수출 경쟁력을 향상시킨다고 했어요. 그죠?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거죠. 근데 중국만 지금 뭐 상태가 안 좋은 게 아니죠. 모든 전 세계 국가가 다 지금 상태가 안 좋고 수입이 어디 있어요. 지금 뭐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지금 글로벌 경기 침체 때문에 미국 물건을 사주기가 좀 그렇습니다. 기존에 사던 수입도 없고요. 중국이 사주기를 한 것도 중국도 사기가 좀 그래. 물론 뭐 약속 어겼다 뭐라고 얘기하고 윽박 지르면 되는데, 그러기에는 뭐 중국도 사실 뭐 활로가 있나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수요가 감소됐어요. 그러니까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트럼프의 묘책에는. 아, 어차피 가격 경쟁력이 있으나 마나 이런 거죠. 일본 자동차, 혼다가 있으나 현대가 있으나 누가 조금 더 싸거나 말거나 난 그냥 자동차 안 살 건데. 그러니까 무슨 가격 경쟁력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굳이 무슨 뭐 달러를 뭐 약하게 만들어서 싸게 좀 팔고 이런 게 아닌 겁니다. 그냥 안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약달러를 해서 억지로 약달러를 만들어서 트럼프가 가져갈 수 있는 이득이라는 게 거의 없어진 거죠. 그럼 어차피 미국 수출이 망가진다라고 하면은 야, 차라리 강달러로 가자. 강달러가 항상 나쁜 건 아니거든요. 강달러의 장점을 차라리 취하고 약달러 버려. 아, 포기가 아니라 묘책이었네요. 그렇죠. 사실은 이 약달러를 해봐야 약달러를 해가지고 수출을 늘리고 제조업을 늘리고 뭔가 러스트벨트의 인기를 가져오려고 그랬는데 안 돼요. 어차피 살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그럼 차라리 포기하고 강달러로 가자. 강달러는 뭐가 좋아요? 좀 전에 수출이 좋다 그랬어요. 약달러는. 강달러는 수입하기가 좋아요. 싸게 들여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미국 국민들이 봤을 때는 예전에는 이게 1달러였는데 지금 90센트면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뭐 칫솔 이런 거를. 그럼 미국 국민들의 구매력이 강화가 되는 거죠. 그런데 결국 모든 큰 그림 안에는 이 GDP를 살려놓겠다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GDP를 살려놓는 데는 GDP 안에 뭐가 들어있는 게 있잖아요. 이것저것. 그럼 뭐 개인 소비도 있고요. 그리고 뭐 순수출도 있고요. 순수출을 좀 살려보려고 그랬는데 안 돼. 그럼 뭘 해요? 그냥 소비를 살리자. 차라리.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싸게 물건을 내주면 되죠. 그러면 하나 살 거 두 개 살 수도 있고 안 살래다가 살 수도 있고 차라리 미국 국민들의 구매력을 좀 높여주겠다 이러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트럼프의 머릿속에서 갑자기 번쩍 나온 건 아니에요. 예전에 이런 적이 있어요. 1980년대 오일 쇼크 때인데 70년대 후반 78년 12월에 이란이 석유를 수출하는 걸 중단을 해버립니다.
이란이 석유 수출을 중단을 하니까 원유 가격이 번쩍 올랐죠. 이때 얼마나 올랐냐면 10불대에서 한 40불 가까이 올랐어요. 그럼 뭐 거의 4배 된 거잖아요. 3배, 4배 정도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물가가 당연히 오르죠. 기름값이 폭등을 해버리면.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미국이 지금은 뭐 셰일 혁명이다 이래가지고 뭐 기름을 막 엄청 생산해서 무슨 뭐 세계에서 기름을 가장 많이 생산하네 이러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미국은 기름을 그렇게 생산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외국에서 사오고 자기네 기름은 그냥 쟁여뒀어요. 나중을 위해서. 그랬으니 기름을 어쨌든 미국에서도 소비를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의존도가 해외에서 가져오는 게 50%가 넘었습니다. 근데 기름값이 올랐으니 물가가 안 오르고 100입니까? 오르죠, 그죠? 물가가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못 사죠. 물건을 못 사니까 소비가 위축되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GDP의 70%는 소비가 차지하고 있다 했죠. 그럼 GDP가 박살이 납니다. 안 되겠죠. 그래서 그땐 뭘 해요? 우리가 뭐 해요? 물가가 안 오를 때 양적 완화를 하죠. 물가가 막 오를 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뭘 하죠? 긴축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양적 완화의 한 측면은 뭐예요? 금리 인하죠. 반대로 금리 인상을 하게 돼요. 이때 어디까지 올리냐? 네, 놀랄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를 19%까지 올립니다. 이게 1980년대 이야기예요. 근데 긴축을 엄청나게 했어요. 금리를 막 올리니까 물가 상승 잡혔죠. 잡혀서 물가가 인플레이션이 진정이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소비가 회복이 되죠. 당연한 거죠, 사실은. 이거를 벤치마크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달러가 줄 수 있는 이득은 어차피 못 먹어. 그럴 거면 강달러가 줄 수 있는 이득으로 이번 경기 침체를 이겨보자라는 게 지금 트럼프의 의지고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좀 정리를 해보면, 자, 미국이 사실 지금 뭐 코로나 이후에 그러니까 이번 달 초에 나왔던 실업률 보면 14.7%였어요. 4월 실업률이 더 올라가겠죠. 근데 미국 정부가 지금 하는 행동이 뭐예요? 어차피 실업률이 뭐 3.5였습니다. 3.5%가 14.7까지 올라갔어요. 실직자가 아주 막 쏟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돈이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가 지금 못 번 돈 내가 그냥 채워줄게 라고 하고 지갑을 억지로 채워줍니다. 가게의 수입을 창출을 시켜줘요. 쓸 돈을 만들어주는 거죠. 가용 자금을 그냥 공짜로 주고 만들어버립니다. 경제가 멈춘 만큼 돈을 푸는 거의 내용들을 보면 재난소득이 있어요. 뭐 재난이 있으니까 소득 주는 거. 실업수당 더 늘렸죠. 그리고 중소기업 중에서는 이제 자꾸 이제 월급은 나가는데 나는 수입이 없고 이러니까 중소기업 얼마나 불안합니까? 니네 급여 주는 거 내가 보전해 줄게. 나라에서 줍니다. 이게 얼마예요? 1조 2천억 달러예요. 1조 2천억 달러면 1,500조 이렇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근데 이 1조 2천억 달러는 개인 소득 1년 내 전체 미국에서 차지하는 개인 소득의 6%에 해당될 정도로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이렇게 돈을 줘서 가계 수입을 창출해 줍니다. 여기다 뭐 하나 붙여주면 돼요. 너 돈 없어? 내가 주머니에 돈 채워줄게.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그 다음 물건값을 내가 아예 싸게 해버릴게. 써라 돈. 그렇잖아요. 뭐 약달러 만들어가지고 내가 너 주머니에 채워주면 뭐합니까? 물건값이 비싸지는데. 안 되겠죠. 물건값도 싸게 해줄게. 아예 구매력을 키워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트럼프는 이제 마지막으로 뭘 하면 되느냐? 지금 요즘 막 자꾸 뭐 중국과의 관계를 청산하느니 뭐니 뭐 너랑 이제 끝이야 뭐 이제 시진핑하고는 뭐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한단 말이죠. 그러면 으름장을 놓으니까 좀 불안합니다, 그죠? 불안하시죠? 네. 혹여나 작년 같은 미중 갈등이 다시 불거지면서 그쵸? 증시에 악재가 되지 않을까 그거 걱정되더라고요. 역시 앵커님 많이 하시네요. 네, 맞아요. 불확실합니다. 무서워요, 그냥. 그냥 봐도 미국 중국 또 싸워. 지겨워 죽겠어. 또 싸워. 불확실성을 키워놔요. 불확실성 키우면 달러가 올라갑니까? 떨어집니까? 올라가죠. 달러는 안전자산의 거의 대장격이니까. 그 다음에 중국과의 관계를 청산하면서 좋은 게 또 뭐 있어요? 코로나를 사실 초기에 진압하는 데 있어서 뭐 대응이 미흡했네라고 하는 트럼프에게 최근 쏟아지고 있는 비난의 화살을 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걸 통해서 오히려 달러 강세를 만드는 게 편한 거죠. 그러면 신흥국 환율을 보면 여기서 제가 이제 필요하게 얘기를 하는 거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면 우린 큰일 났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잖아요. 대한민국 큰일 났구나. 좀 낫습니다. 그래도 왜 그러냐면 이게 달러예요. 그리고 경상수지 흑자를 본 환율이고 적자를 본 국가의 환율입니다. 최근이에요. 달러는 슬슬슬슬 올라가고 있는데
경상수지 흑자를 본 우리나라 최근에는 뭐 조금 적자했지만 대부분 제조업 국가들이 흑자를 많이 하죠. 신흥국 중에서는. 환율이 크게 많이 변동이 없어요. 근데 원자재를 팔고 이랬다가 최근에 원자재 가격 하락 때문에 참 안 좋아진 브라질 이런 데들은 환율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신흥국이 되게 양분화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되게 안 좋은 얘기를 앞에 쭉 풀었는데 사실은 대한민국은 좀 안전하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긴 얘기를 푼 겁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라고 하는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네, 그러면 좀 안심하는 또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게 2차 전지주가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이재용 부회장과 또 정의선 부회장 회동으로 들썩였던 2차 전지주가 다시 한번 들썩이고 있습니다. 테슬라 일부 공장 가동이 허가가 되면서 모멘텀을 받고 있는 모양인데 남은 5월을 좀 주도할 테마주로 생각을 해봐도 될까요? 2차 전지주요. 2차 전지를 테마라고 하는 거는 사실 조금 실적도 동반되는 종목이 있어서 그렇죠. 뭐 이거는 눈여겨보는 우리가 종목이 있으신가요? 테마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산업이라고 얘기를 해야죠. 이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테마가 먼저 형성이 돼요. 그 다음에 네가 실이 있니 없니를 따져서 알맹이가 있는 게 보이면 너는 산업이 되고 아니면 그냥 바람이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전기차는 이제 산업으로 넘어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2차 전지 관련해가지고 이 기업들 딱 봐도 다 아는 기업이고 다 유명한 기업이죠. 이 기업들이 요즘 경쟁이 꽤 치열합니다. 물론 뭐 경쟁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격을 싸게 파니까 이것들이 마진이 안 남아가지고 큰일 났다. 이런 게 아닙니다. 싸게 만들어서 마진을 많이 남겨야지라는 생각이거든요. 삼성 SDI 요즘 뭐 하냐면 방금 전에 우리 앵커님 얘기하신 것처럼 현대차하고 협업을 한다라고 하죠. LG화학은 GM과 JV 설립을 했습니다.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해가지고 지금 NCMA를 2022년에 도입하겠다고 해요. 테슬라는 이제 6월에 배터리데이 행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것이 나올까? 원래 이거 4월이었는데 5월로 미뤄지더니 또 6월로 미뤄졌어요. 그래서 아마 6월 아주 초나 뭐 이때쯤 할 것 같은데 이때 이제 어떤 신기술을 얘기하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배터리 시장, 이 2차 전지 시장에는 아마 한 번 더 이런 좀 폭풍이 몰아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이런 뭐 대장주도 좀 바뀌고 생길 것 같고요. 그리고 CATL 같은 경우는 5월에 LFP 전지를 공개한 다음에 또 연말부터는 테슬라에 공급을 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다들 뭔가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기술 개발도 그렇고 같이 하는 것도 그렇고 뭔가 이 업계에서 내가 좀 우뚝 솟기 위해서 열심히 뭔가 하고 있어요. 자, 근데 2차 전지 경쟁에서 봤을 때 2차 전지는 중요한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에너지 밀도고요. 에너지 밀도라는 건 이제 요만한 배터리를 만들어서 자동차에 넣었다고 쳐요. 그럼 이거를 이만하게 만들면 돼요, 사실. 그럼 자동차가 그럼 트럭이 돼야죠, 그죠? 그러니까 배터리는 똑같은데 크기는 거기에 얼마나 에너지를 밀도 있게 집어넣어서 이 차가 한 번 충전했을 때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느냐, 이게 에너지 밀도입니다. 중요하겠죠? 안정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기차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조금 무서운 게 뭐냐면 터질까 봐. 혹시 터지면 어떡하지? 수명, 이건 뭐예요? 얼마나 여러 번 충전하고 얼마나 여러 번 쓰면 이 배터리 수명이 다해서 버려야 될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지금 이 배터리 업체들의 가격 경쟁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싸게 팔자는 게 절대 아니에요. 싸게 만들어서 마진을 높이자라는 전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좀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NCMA를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 이거 중에서 이게 다 이제 뭐 원재료를 얘기를 하는 건데 C를 나타내는 코발트가 비쌉니다. 사실 가격이 좀 비싸요. 그래서 이 중에서 어차피 똑같은 배터리를 원래 NCM, NCA 이렇게 하는데 이걸 NCMA로 붙여가지고 하면서 코발트의 비중을 최대한도로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하이니켈을 이용을 해서 에너지 밀도를 상승시켜요. 그럼 코발트 비중을 축소시키니까 배터리의 단가가 생산할 때의 단가가 떨어지죠, 그죠? 생산 단가가 떨어지면서 에너지 밀도를 올리는 이런 얘기를 우리가 가능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뭐에다가 투자를 할까 생각을 해보면 그러게요. 뭐 그 산업을 리딩하는 대형주 위주 투자를 좀 좋게 보세요. 아니면 하이니켈 여기 왠지 힌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관련 종목을 유망하게 보세요. 네. 지금 이거를 이 중에서 뭐가 제일 특이하게요?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바로 얘기를 해주시네. 하이니켈이 되게 특이하죠. 뭐야 싶어요. 자,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 굉장히 유망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사실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손이 잘 안 나갑니다. 왠지 덜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잘 안 나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자고 하는 게 이 에코프로 BM인데요. 에코프로 BM은 이제 전기차 양극재 사업 부문에서 실적이 상당히 좋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또 좋은 게 뭐냐면 기존 고객이 이제 삼성 SDI예요. 근데 삼성 SDI에서 이번에 1분기부터
SK 이노베이션 쪽으로 또 양극재를 공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네. 근데 아시다시피 초도 물량을 받을 때보다 그 다음 물량 받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1분기가 초도 물량이고 2분기에 바로 그 다음 물량이 나갈 텐데 훨씬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 공급이 갑자기 크게 늘어나겠죠. 이 양극재. 어차피 양극재 파는 회사예요. 근데 공급이 늘어난대요. 잘 되겠죠. 그러면 이런 걱정 하나 정도는 할 수가 있어요. 그래, 대형 기업들이 어차피 뭐 에코프로 BM도 물론 큰 회사입니다만 에코프로라는 그룹 자체도 굉장히 크고 하지만 뭐 SK 이노베이션, 뭐 삼성 HDI 여기랑 비교하기에는 작은 회사란 말이에요. 그럼 그들이 자급자족하기 위해서 뭔가 박차를 가하게 되면 여긴 또 이제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SK 이노베이션이 양극재를 공급하는 게 자기 자급이 0입니다. 할 줄 아는 게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다 그죠? 하질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쨌든간 앞으로 SK 이노베이션이 이런 양극재에서 어쨌든 좀 전에 에너지의 밀도를 높이는 배터리를 생산하는 게 이들의 숙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들의 숙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하이니켈의 이 에코프로 BM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고 SK 이노베이션은 지금 어차피 양극재 안 한단 말이에요. 사와야 돼요. 의존도는 점점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에코프로 BM도 사실 시총이 그렇게 작은 기업은 아닙니다만 여러분들이 접근하기에는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좀 소개를 드리게 됐습니다. 네, 에코프로비엠 관심 종목 리스트에 올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JYP 인베스트 박재현 대표 함께했네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